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불러왔던 어린이 통학버스 수학여행 문제, 그리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라북도 건설 경기 침체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곳이죠.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주시가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 문제들 중에서 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이 이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이 시민들도 좀 많은 악취로 인해서 많은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시설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이 복합 악취의 기준치가 허용된 기준치의 300배를 넘는 것으로 좀 나와 있고요. 또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얼마나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것 같고요. 또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배출 악취가 아닌 이 유입 악취는 최대 3만 배까지도 기준치를 좀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도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매우 잦은 편입니다. 네. 자, 종사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작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어찌된 일입니까? 네, 실제 리사이클링 작업장 내부에는 이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노동자들은 이 악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보면 유해 요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 문제 없다 이런 판정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왜 문제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산업안전법에 이제 규정된 기준과 이 악취 방지법에 나온 환경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 전주시나 운영업체 측에서는 이 개선책을 좀 마련하는 데 좀 소극적인 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환경 기준과 산업안전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은 개선의 그 여지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사이클링 타운은 이뿐만 아니라 협약서 위반 문제 또 임금 문제도 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서 위반 문제와 임금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한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먼저 협약서 문제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전주시가 운영업체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이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당시 별첨 문서에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지분 50%를 우리은행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별첨 문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첨 문서에는 우리은행의 법인인감 도장이 빠져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 전주시가 우리은행에 투자를 요구를 해도 우리은행에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투자를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인 이 12%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좀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경제적이나 이 운영 수지가 좀 안 좋게 되는 결과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운영업체로서는 이 운영을 함으로써 지출하는 얻게 되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 투자 비용까지도 좀 고스란히 좀 물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전주시의 부담, 즉 전주 시민의 부담으로까지 좀 이르게 됐습니다. 또 임금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약 4,9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는 이 동종업계에 일하는 다른 광역 소각장 시설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좀 낮은 수치고요. 당시 2019년에는 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에서 다른 동종업계의 이제 직원들보다 또
좀 더 높은 급여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2019년에 약속을 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약속이 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악취로 인한 뭐 근무 환경 문제,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난 6월에 파업과 이 노동결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빨리 종식시키지 못하면 올해 내에 쓰레기 대란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각됩니다. 네. 자,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방식입니까? 네, 이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은 이 전주시와 태영건설 컨소시엄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 법인인 이 전주 리사이클링 에너지가 이제 법인이 생기고요. 이 법인이 수익성 민자 투자 방식, 즉 BTO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2036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지금 리사이클링 타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전주시가 매년 처리비를 이 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139억 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민자 투자 방식, 즉 BTO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 방식은 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 내에 있는 기업이나 투자가 아니라 이 전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전주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나 그런 영업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도외로 좀 빠져나가게 되는 좀 문제점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전주시의회 한승우 이제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 리사이클링 에너지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직접 전주시가 이 리사이클링 타운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맺어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운영업체인 리사이클링 타운이 좀 협약 계약에 따른 뭐 관리 수칙이나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서 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나 전주 시민들이 좀 취소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법 해석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 1997년부터 통학버스 차량을 노란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흔히 보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이 현장 체험을 가는 경우에도 이 어린이들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좀 해석을 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가 만 13세 미만, 즉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체험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전세버스가 아닌 이 노란색으로 된 버스, 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 것은 좋지만 이 갑자기 규정에 맞는 노란 버스를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예정되어 있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들이 대거 취소될 위기를 좀 맞게 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뭐 올가을로 예정됐던 이제 수학여행이 취소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이제 단속 대신에 이제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고 이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와 뭐 개방 가능한 창문 그리고 이 운전자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래서 이제 이 전세버스 운송조합에서는 이 법 개정 등 좀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이렇게 운행을 좀 거부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좀 사태가 번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기존에 맞는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면은 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이제 취소를 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하자 이 교육부는 이제 지난 25일 뭐 국무조정실이나 이 경찰청 등 좀 관계 부서와 회의를 좀 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단속 대신에 좀 계도나 홍보 이쪽으로 좀 뭐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단속을 유예했다고는 하지만 이 교사들 입장에선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불법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은 결국엔 학교의 책임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전세 버스 업계에서도 이 일반 버스를 어린이 통학 버스로 이제 교체하는 데는 차 한 대당 이 개조 비용이 450만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현장 체험이나 수학 여행 같은 건 좀 시즌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개조하는 데 수익성이 좀 나지 않는다. 좀 이런 뭐 좀 입장이 있고요. 그 결국엔 이제 기존 버스에 이 노란색으로 이제 도색을 전면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탑승 알림을 좀 표기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하는 좀 그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진안 소방서장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 진안 소방서장은 지난 1월 부임한 이후에 5개월 동안 행정 업무용 차량을 이 개인 차량처럼 독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직위 해제되었는데 지난 25일경 징계 수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전북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진안 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견하고 횡령액의 2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네. 자, 소방노조 파면이나 해임에 대해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해서 지금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제 식구 감싸기냐 하는 뭐 이런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월 저희 이슈 체크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전북 소방노조는 해당 서장에 대해서 좀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이제 횡령이나 뭐 이런 건 부분까지도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저희 뭐 당시에도 뭐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정직 3개월은 좀 다소 약한 처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때문에 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 해당 간부의 비위가 심하고 이 고의성이 엿보이고 있음에도 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함에도 이 소방 징계 양정 중 가장 낮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이 전라북도가 스스로 좀 부패한 조직이 아닌 부패한 조직임을 좀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 갑질 사례가 이번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있었고 처벌도 뭐 뒤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2년간 전북의 소방서장 3명과 과장 1명 등 4명이 비위와 갑질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감찰 담당자가 전 서장의 직속 부하로 배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감찰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조사 과정 중 실명 기재를 하지 않으면 제보 무효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를 빚기까지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좀 비판들이 좀 많이 따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 소방본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정을 하고 좀 자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비위 제보를 좀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또 분기별로 소방령 이상 이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 기강을 좀 확립하겠다 이렇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북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업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곳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건설 경기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휴업과 폐업 출도산으로 지역 경제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김권식 원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천상덕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권식 교수님, 건설업은 전라북도 경제 주축이 돼 왔는데요.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어떤 생산 유발 총 예산은 9조 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및 농경 관련 예산이 약 50%는 4조 5천억.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우리 지금은 건설 관련 예산이 3조 7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개략적인 통계 자료로 수치해서 알 수 있듯이 전북뿐만 아니고 전국 타 시도도 아마 매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우리의 바로 밑에인 건설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땅을 밟고 다닌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설 산업이란 토목, 건축, 주택 및 플랜트를 위시하여 이를 관리하고 설계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토탈 어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을 넣어서 현재는 융복합 산업을 표현해서 우리 삶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소재철 회장님, 전북 지역 종합건설업체 규모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뭐 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자, 전라북도 건설업체의 현황, 좌표는 어떻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분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종합건설업은 기획조정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건설 사업을 하는 업체를 종합건설업이라고 하겠는데 저희 종합건설업은 전국에는 19,000개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전라북도에는 1,170개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회원사로는 이제 760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는 숫자로는 전국 대비 6번째 숫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전국 순위로 보면은 10위 정도로 업체 수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 수주를 하는 물량은 조금 비율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자, 천상덕 박사님, 전북건설 경기가 침체 늪에 빠졌다, 또 줄폐업이 예상된다는 보도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위기라는 말 쭉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위기의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들여다 좀 봐야 되겠고 또 세계 경제 시장 또 금리 인상 문제 이러한 문제에서 또 최근에 공공발주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건설사들의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침체기로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전주시의 그 2021년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그 인허가 과정을 보게 되면 약 한 40% 정도의 그 감소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다. 한 3년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또 그 우리 이제 근데 민수 결국 민간 발주에 수주를 해서 하는 곳들은 그나마 조금 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발주에 100% 의존한 곳들은 아마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우리 전 박사님 뭐 같은 동감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물건을 제조업에서 팔더라도 공장 울타리에서 찍어내도 불량률이 몇 프로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은 울타리가 없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나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자금의 불안 요인, 물론 뭐 경기 침체나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벗어났는데 그런 어떤 심리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재철 회장님, 도내에서도 대형 종합건설업체부터 중소건설업체까지 뭐 폐업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천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3년간 공공발주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건설업 침체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원인 진단도 해주셨는데, 자, 폐업한 건설업체 수가 어떻게
뭐 집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러한 통계는 키스콘이라고 하는 건설 정보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요즘에 와서 보면은 전년 대비 올 상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40개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년도 동대비 했을 때는 네. 상당히 뭐 50% 정도 더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전국 순위로 한 136위 정도 되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또 몇 개 어느 정도 중견 업체가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부분에서 요즘 이제 주택업체의 또 미분양 사태 그리고 금융 경색에 따라서 PF가 안 됨으로써 자금 융통이 안 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주춤하고 또 공공발주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지금 정부 재정의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발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우리 업체들이 도산에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김 교수님, 자 코로나19가 온 지가 뭐 벌써 3년 9개월, 8개월 전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여파하고 또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뭐 원자재 값 상승 요인 등 갖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건설업이 이렇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만은 자 세부적으로 건설 경기 침체 원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불황이나 기대 심리 이런 것이 건설업뿐이겠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아마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다고 말할 것 다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그 도내 건설업계 한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 수가 거의 한 5,400개. 그다음에 직영 및 모자까지 합은 그 수가 아마 천정부지로 많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입니다. 1년에 보통 보면 한 100개 정도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줄폐업이나 개점 휴업 상태나 이래가지고 또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회사가 특히 전라북도의 어떤 건설 어떤 산업 전반이 타 시도에 비해서 되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게 건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제가 10수년 동안 건설 사업을 해도 그만두고 싶다.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아우성이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자재 값, 또 인건비 값 이런 어떤 고금리에 부동산 어떤 경기 이 부분이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모든 어떤 순환이 안 되는 악순환의 일로에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이렇게 중소건설 특히 어떤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관계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중소 어떤 그런 소규모 어떤 그런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미 경고등이 켜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 박사님. 자, 폐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폐업 대상 업종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민간주택 뭐 공사 관련이라든지 미분양 아파트 사태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이 전라북도만의 뭐 특수한 상황입니까? 또 아니면 좀 일반화된 그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까지의 어떤 우리가 긴 터널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 경기가 금리 인상, 원자재 그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실행이 조금 그 둔화되어 있었던 곳인데 결국 그 지금의 현상에서는 이제 내년 정도는 그래도 경기가 기지개를 피지 않겠나. 건설 경기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산업 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반응이 인정하는 단계가 왔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그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체감을
공감을 형성을 했다. 네, 건설업 불황이 사실 뭐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가 또 있고요. 건설 인력의 대규모 실직 사태는 뭐 지역 경제에 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뭐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전주시의 그 2021년도고 2022년도에 그 인허가 과정을 봤더니 한 33%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도 2022년, 2023년도를 보니까 한 46%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침 운동을 자주 하는데 새벽 운동을 그 인력 시장이라고 해서 그 사무소를 많이 배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체감 온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뭐냐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지자체 장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과감하게 열어서 그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빠르게 모색하고 선제적 공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자,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전북 지역 종합건설사들이 수주한 금액이 3조 7천여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50%가량은 전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주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만큼 이제 도내 건설 시장이 좀 침체돼 있다, 열악하다 이렇게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왜곡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통계 수치에 대한 저도 100% 뭐 동감을 합니다. 전북 도내 그 총 발주 공사 금액별, 이제 지역별, 또 어떤 여건별로 어떤 공동 도급 비율은 한 30-40% 되는데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동 도급 비율이라는 것도 새만금의 어떤 그런 대형 국책 사업 또 어떤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지만은 결국은 방금 우리 지정자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우리가 1조 8천억을 가지고 오면 또 우리도 1조 8천억 정도를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사를 가지고 오든 우리 공사를 내놓든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그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특화된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 또 부가가치가 높은 공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고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는 단순 어떤 시공성 어떤 캐시카우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의 어떤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도급비율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가 한 4, 5위 정도 되고 서울 대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 3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희 규모로 봐서는 높은 편이지만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알짜배기 공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돈을 남기고 회사 규모도 크고 또 어떤 지역 경제에 이바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더 문제점으로 아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건설업체 수로 봐서는 전국 뭐 6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전북 지역 건설업체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과당 경쟁으로 인한 뭐 수주난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건설업 현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 숫자가 지금 한 2년 사이에 한 300개사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 재편에 따라서 업종 전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전문건설 업종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이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두면서 그쪽에서 업종 제한을 이제 업종 전환을 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 그리고 자연 증가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저희가 회원사가 790개사 등록 업체 수는 뭐 1170개사까지 늘어났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저희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비율이 있고 또 그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간공사는 한 3, 4년 지금 주춤하기 때문에 그쪽의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과다 경쟁보다는 물량 부족이 일어나고 공공공사에서도
저희 업체 수와 또 이루어지는 사업의 예산 차이 때문에 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천 박사님, 뭐 요즘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건설업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설업에서 그 금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PF 사업을 이렇게 염두에 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PF 사업은 현재 이제 그 금융에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용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 입장에서는 그 신용 평가 그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좀 허그 주택보증공사를 좀 이용을 해서 그거를 좀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도내건설업체에서는 좀 도전과 개척 정신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저는 좀 그거를 좀 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라는 게 그 3D 업종에 가깝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 그 업체들은 좀 과감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주, 전남 쪽은 그 건설업이 3D 업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데 우리 도내 업체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군소건설사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본인들이 부담이 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또 서민 경제에도 또 영향이 미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 경제 이런 종합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천 박사께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 그 뭐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부터는 뭐 그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건설업 현장에서는 자금 융통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학민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흔히 회자되는 어떤 용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성장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고수익이 나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뭐 우리 천 박사님도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동산 개발을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또 PF를 일으켜서 그 자금을 금융사에서 받아서 또 어떤 주택도시공사에서 받아서 그런 어떤 조건은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자꾸 조금 인상이 돼줘야지만 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PF 사업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PF 상황이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부분 그런 지원 서비스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을 100% 도와줘야지만 그런 어떤 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떤 분양이 돼서 그거를 다시 어떤 대출 이자를 원금리금을 갚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현재와 같이 그 건설 경기 어떤 침체기나 어떤 불황이 있는 시간은 일반적인 도급공사에 비해서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천 박사님. 자, 이 차제에 또 새만금 사업이 뭐 건설 경기에 순풍을 불어넣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뭐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오히려 뭐 예산이 뭉텅이로 뭐 깎였지 않겠습니까? 자, 도내 건설 경기에도 뭐 적잖이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의 개발은 거의 참여 업체들이 다 그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 일부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일부 10% 뭐 20% 이런 정도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물론 그게 이제 전문건설업으로 하드업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 한 30%까지는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개발의 건설 경기에 의해서 도내 건설 경기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크게 미친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오히려. 예. 다만 그 정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든가, 이게 가감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도민들의 체감 온도를 너무 조금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 회장님, 자,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이 지역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올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저희의 작금의 상황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또 이후에 예견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새만금 내부 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의 그 단계가 주어지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짜서 각 부처에 올리고 그 부처의 안을 기획조정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당정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그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는 단계인데 지금 단계가 국무회의를 거친 시기였거든요. 지난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저희 지역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개영식 오시면서 대통령께서 그 8월 2일 날 군산에서 LS 2차 전지 기공식에 참석하셔가지고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부 개발이라는 건 우선 기간 산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내부에 이루어져야 할 지금 추진된 사업이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인입 철도 또 내부에 간선도로가 연결이 돼야 하고 거기에 또 11개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내용으로는 78%가 부처의 안보다 삭감된 22%만 반영됐다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의 예산 기조에서는 전혀 없었던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저희도 반성은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새만금 내부라는 것은 간선 도로라든가 기간 산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거기에 지금 현 정권의 재임 기간에 6조 6천억이라는 기업 유치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기간 산업이 안 됐을 때 지금 가동한 업체들도 있지만은 지금 기공을 해서 착공한 업체들도 있는데 내부 개발이 지연됐을 때는 그분들이 기업의 의지가 의심되거든요. 간선도로라는 것은 스마트 수변 도시를 형성을 하기 위한 그 주변 도로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로망이라든가 그러한 게 안 됐을 때 새만금 내부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이 그렇게 삭감됐을 때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들은 새만금 내부인데 그러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물론 총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건데 기본 계획은 2021년에 최근 건 수립이 됐었거든요. 되게 마스터 플랜은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시기는 아닌데 갑자기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물론 이제 실용적인 전라북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안을 발치를 하시겠다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 삭감이 아닌가 저희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는 많은 기대를 있었던 그 기간 산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연관적인 내부 개발, 아까 말씀하신 관광용지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농업용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구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의 기조에서는 향후 이게 기존에도 2번의 중단 사례가 있었는데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업계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공동 도급 비율로 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향후 공사 차질이라든가 공사 중단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으면은 아마 업계에도 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구책도 마련해 놓고 또 중앙에 또 지방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형 공사에서 지역 지분은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분은 가지질 않습니다.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은
내부 공사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공사와 용역과 장비와 인력을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한다는 그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대형 공사에서는 30% 이상 지역 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져 있고 2008년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토지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도내 업체의 49% 참여를 제고하겠다 하는 가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에는 아직 41.8% 정도로 49% 만족은 못 이루어졌는데 향후에 남은 공부에서 제가 취임하고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을 방문해서 저희의 협약이 있었던 것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고 이후에 지금 발주되는 공사, 물론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공사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50% 이상까지도 저희 지역 내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내부에 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도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또 지역업체 우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요청을 드리고 또 기관에서 또 거기에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자, 건설업체들이 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까요? 업체 스스로 봐서는. 자, 그러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금융 지원도 해주고 부양책을 내놔야 할 텐데, 자, 이 대목에서 지역 건설업체,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 산업은 우리 모두의 그 삶의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산업입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세계 대공황이나 불황기 때는 항상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경기 어떤 붐을 일으켜서 어떤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 산업이라는 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전체 어떤 융복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를 딱 해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거, 부동산 경기에 또 어떤 그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국가나의 전쟁, 우리 도내에서는 잘해도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또 변화 모양이 있고 또 세계적인 질서 이런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 아마 건설 산업이라고 봅니다. 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소 회장님께서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작금에 예산 관련된 말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떤 전라북도 어떤 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중앙에 어떤 그런 거를 강력하게 또 대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체질을 또 개선해야 되고 또 일반 업계에서도 어떤 나눠먹기식 단순 어떤 도급공산을 떠나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질주를 해나가면은 우리 어떤 전라북도 건설업계도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또 전북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목에 힘을 써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산덕 박사님. 예. 먼저 저는 우리 도내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시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전과 개척 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에서 이를 찾는 카피 문화 정신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영에서 이를 찾는 그런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 공격적으로 좀 다가서서 우리 도내의 건설 산업을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권식 교수님. 현재 도내 인구가 얼마 전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180만 명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170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건설업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어떤 건설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아마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2명씩만 돼와도 약간 50만 명, 결국 전체적으로 한
40% 가까이가 건설로 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선이들의 속담 이런 부분을 교훈을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멀리는 가지 못하고 같이 가면 빨리는 가지 못하여도 멀리는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훈 섞인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행하여 가장 행복한 전라북도를 다 함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재철 회장님. 저희 건설 산업은 도내 총 생산량의 15.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보면 거대 산업입니다. 저희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도민의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서 이번 30일에 의원 입법으로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께서 특별자치도법을 올리셨는데 저희 지역 업체들은 그 법률 안에 지역 업체 또 우대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의 지역업체 도급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꼭 입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만금 예산에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희 지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도 당분간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공공공사 또한 줄어들면서 건설업 불황 국면은 계속될 텐데요. 특히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전라북도 건설업계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과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이 하루빨리 재정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